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그 11번째 이야기. 레니언 박사의 일기. 어터스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먼저 금고 속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레니언의 편지를 꺼내어 봉투를 뜯었다. 그것은 편지가 아니라 1월 9일이라고 날짜가 적힌 레니언의 일기였다. 어터스는 책상 앞에 앉아서 레니언의 일기를 서둘러 읽기 시작했다. 1월 9일, 꼭 오늘부터 4일 전이었다. 나는 저녁 무렵 집으로 배달된 한 통의 등기 편지를 받았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나의 동료이며 오랜 친구 헨리 길이었다. 그걸 받고 나는 속으로 조금 놀랐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이에 그동안 편지를 주고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 전날 밤 그를 만나 함께 식사를 했으므로 새삼스레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등기 우편을 보낼 이유가 조금도 없었다. 편지의 내용을 읽곤 더욱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레니온, 자네는 나의 가장 오랜 친구 중 한 사람이네. 우리가 비록 학문사계 문제로 때때로 서로 의견을 달리하긴 했지만 우리들의 우정마저 깨트린 일은 없었다고 생각하네. 만일 자네가 내게 지킬 나의 목숨과 명예가 모두 자네 손에 달려있다네 라고 말한다면 나는 언제라도 나의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자네를 도와줄 것이네. 그런데 레니언, 지금은 그 반대라네. 바로 내 목숨과 명예가 모두 자네 손에 달려있단 말일세. 만일 오늘 밤 자네가 나를 구해주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히 파멸해버리고 말 것이네.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이 일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자네도 짐작하리라고 믿네. 오늘 밤 혹시 약속이 있다면 모두 취소해 주길 바라네. 그게 가령 황제에게 불려가기로 되어 있는 비치 못할 약속이라도 말일세.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즉시 서둘러 마차를 타고 나의 집으로 와주게나. 내가 폴에게 이미 자네가 올 거라고 말해두었으니 그는 문지기와 함께 자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걸세. 우리 집에 도착하면 먼저 내 실험실에 달린 자물쇠를 비틀어 열고 자네 혼자만 안으로 들어오게. 방 안쪽에는 유리문이 붙어있는 장식장이 있을 걸세. 그 가운데에서 2라고 쓰여있는 문을 열게. 만일 자물쇠로 잠겨있으면 부셔도 좋다네. 그런 다음 위에서부터 4번째 서랍을 빼게. 지금 나는 몹시 불안하고 초조해 있기 때문에 잘못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네. 하지만 혹시 틀리게 말했더라도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 서랍인지 아닌지 자네도 다 알 수 있을 거야. 그 안에는 가루약과 조그마한 유리병 그리고 공책이 들어있다네. 제발 부탁이니 그 서랍을 몽땅 그대로 자네 집으로 가지고 돌아가 주게나. 이상 여기까지가 내가 자네에게 하는 첫 번째 부탁일세. 그럼 두 번째 부탁은 다음과 같네. 만일 자네가 이 편지를 받고 곧바로 행동에 옮기면 자네는 밤이 깊어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걸세. 그러나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좀 더 시간을 넉넉하게 갖고 가는 게
좋을 걸세. 그리고 자네 집에 있는 하인들이 잠든 뒤에 다음과 같은 일을 해주게나. 밤 12시쯤 내 이름을 대면서 자네를 찾아오는 남자가 있을 걸세. 그 사람을 데리고 자네 진찰실로 가게나. 그리고 내 실험실에서 가지고 간 서랍을 그 남자에게 건네주게. 그것으로 자네의 임무는 끝나며 나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받게 될 것이네. 만일 자네가 이 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5분 정도만 기다리게. 그러면 자넨 지금 내가 부탁한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 하는 걸 곧 알게 될 테니 말일세. 아마도 그것으로 충분한 설명이 될 걸세. 그럼 자네는 틀림없이 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믿네. 그러나 만일 조그만 잘못이라도 생겨서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내가 죽어버리거나 내 머리에 이상이 생길지도 모르겠네. 자네가 실수를 할 리야 없지만 혹시 잘못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생각만으로도 이미 내 가슴은 덜컥 내려앉고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네. 제발 이렇게 적막한 밤중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무서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나를 생각해 주게나. 하지만 자네가 나를 위해서 내 부탁을 꼭 들어준다면 이런 내 고통쯤은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릴 거네. 아무튼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아무쪼록 나를 구원해 주게나. 다시 한번 진심으로 부탁하네. 헨리 지킬. 주신, 이 편지를 쓰고 나니 또 걱정이 되는구나. 우체국 사정으로 이 편지가 내일 아침까지 자네에게 도착하지 않을지도 모르네. 그럴 경우에는 아무트 레니언, 편지를 받는 대로 내 부탁을 들어주게. 그리고 밤 12시에 내가 보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네. 어쩌면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을지도 몰라. 그리고 오늘 밤 아주 작은 실수라도 생긴다면 자네는 영원히 헨리 지키를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네. 이 편지를 읽고 나는 곧 지킬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그의 부탁대로 하는 게 내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이 황당한 편지가 뭘 말하는 건지 전혀 알지 못하는 한 그게 정말 그토록 중대한 일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편지의 내용이 너무 간절하고 한편으론 비통하기까지 했다. 만약 그걸 무시했다간 나중에 내게 어떤 무서운 책임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결국 곧장 마차를 타고 지킬의 집으로 달려갔다. 지킬의 말대로 폴은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폴도 역시 등기 우편으로 지킬의 편지를 받고는 목수와 열쇠 고치는 사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다고 했다. 곧이어 그 사람들이 오자 우리는 곧 음침한 계단을 지나 실험실 건물로 들어가 지킬의 실험실 앞에 섰다. 실험실 문은 아주 단단했고 자물쇠도 아주 좋은 것이었다. 목수는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면 문이 망가질 거라고 했고 열쇠 고치는 사람도 그 자물쇠는 좀처럼 열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2시간쯤 지나 마침내 문이 열렸다. 열쇠 고치는 사람의 솜씨가 아주 뛰어났던 덕택이었다. 나는 2라고 쓰여진 유리 장식장을 연 다음 4번째 서랍을 빼내서 그대로 보자기에 감싼 채 불이 나게 내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야 보자기 안의 물건들을 조심조심 살펴보았다.
가루약 봉지가 반듯하게 쌓여 있었지만 전문 약재사의 솜씨 같지는 않았다. 나는 그 약봉지를 지킬이 직접 쌌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약봉지 하나를 열어보니 하얀 소금 덩어리 같은 게 들어있었다. 그 다음에 내 주의를 끈 건 작은 유리병이었다. 거기에는 피처럼 새빨간 액체가 절반쯤 들어있었다. 병을 열자 코를 확 찌르는 지독한 냄새가 났다. 아마 인과 공기 중에서 날아가 버리는 휘발성의 에테르가 섞여있는 어떤 약품 같았다. 그 밖에 또 다른 게 섞여있는 것 같았지만 그게 뭔지 나로서는 알 수 없었다. 공책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공책이었는데 그 안에는 날짜만 적혀 있을 뿐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 그 날짜는 몇 해 동안이나 이어지다가 1년 전쯤부터 적혀 있지 않았다. 날짜가 있는 곳에는 간단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그 중에서도 2배라는 말이 꽤 여러 번 눈에 띄었다. 또 어떤 곳에는 완전한 실패라는 말도 적혀 있었다. 그런 암호 같은 글귀들은 모두 내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했지만 나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이 약이 든 유리병과 가루약, 그리고 쓸모없는 실험 기록이 도대체 지킬의 목숨과 명예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가? 나는 도무지 아무런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게다가 지킬은 왜 일부러 심부름꾼을 보내는지, 또 무엇 때문에 내가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그저 모든 게 궁금할 따름이었다. 나는 생각하면 할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미치 강의를 상대하고 있다는 확신만 깊어졌다. 난 하인들을 잠자게 한 뒤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낡은 권총에 총알을 넣어두었다. 마침내 12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댕, 댕, 댕 런던의 밤하늘로 울려 퍼졌다. 그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현관으로 나가보니 키가 작은 남자가 기둥 뒤에 웅크리고 서 있었다. 지킬 박사가 보낸 사람입니까? 내가 묻자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듯한 눈길로 뒤를 흘낏 돌아보며 들어왔다. 그때 마침 조금 떨어진 쪽에서 경관이 손전등을 들고 이쪽으로 오는 게 보였다. 그 작은 남자는 그걸 보자 몹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게 마음에 걸려서 슬그머니 주머니 속에 든 권총을 꽉 잡고 진찰실로 들어갔다. 밝은 진찰실로 들어서자 나는 그 남자의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그는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키가 작은 데다 어쩐지 기분 나쁘고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게다가 그는 겉으로 볼 때 이상할 정도로 단단한 근육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몹시 약해 보였다. 전에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기분 나쁘게 생긴 그 남자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왠지 불안하고 초조했다. 그것은 열병을 앓기 시작할 때 느끼는 그런 오슬오슬한 추위와 비슷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입고 있는 옷은 정말 이상했다. 이런 옷차림으로 거리에 나간다면 아마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옷감은 아주 좋고 멋진 것이었지만 전혀 몸에 맞지 않았다. 바지는 몇 번이나 접어서 발 위까지 둥둥 걷어 올렸고 윗돌인 엉덩이 아래까지 축 내려왔으며 옷깃은 단정치 못하게
어깨까지 벌어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우스꽝스런 옷차림을 보고도 조금도 웃을 기분이 아니었다. 우습기는커녕 그 꼴 사나운 옷차림은 한층 더 불쾌감과 구역질이 날 정도의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런 만큼 도대체 왜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궁금증도 생겼다. 하긴 어떻게 두서없이 길게 이야기를 늘여놓았지만 이건 단 몇 초 사이에 일어난 일에 불과했다.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나이는 몹시 흥분해 있는 듯 보였다. 그걸 가지고 왔습니까?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 내 팔을 잡고 마구 흔들면서 물었다. 그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그를 휙 밀어버렸다. 그의 손이 내 몸에 닿는 순간 나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좀 진정하시오. 우린 아직 인사도 나누지 않았잖습니까? 우선 저기 좀 앉으시오. 나는 환자와 마주 앉아있을 때처럼 될 수 있는 대로 침착하게 말하려고 애썼다. 실례했습니다, 레니엄 박사님. 그는 정중하게 사과를 했다. 마음이 너무 급해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헨리 지킬 박사의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만. 여기까지 말하더니 그는 갑자기 목에 손을 대면서 몹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틀림없이 서랍을. 그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보기 딱해서 나는 얼른 서랍을 가리키며 말했다. 서랍이라면 여기에 있소. 서랍은 책상 뒤에 보자기로 감싼 채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는 서랍을 집어 들려다가 이번에는 다시 발작이 일어나는 듯 손으로 가슴을 세게 눌렀다. 또 턱이 경련을 일으켜서 딱딱 이가 맞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얼굴은 보기에도 끔찍할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그가 그대로 죽어버리는 게 아닌가 몹시 불안했다. 자, 진정하십시오. 마음을 가라앉히시오. 내가 소리치자 그는 무서운 미소를 지으면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보자기를 잡아당겨서 서랍 안에 든 내용물을 보고는 짐승처럼 이상한 소리를 질렀다. 잠시 뒤 그는 마음을 가라앉혔는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눈금이 그려진 유리컵이 있습니까? 나는 간신히 일어나서 유리컵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새빨간 액체 몇 방울을 유리컵의 눈금에 맞추어 따랐다. 그 다음에 유리컵 안에다 가루약 한 봉지를 섞었다. 그러자 유리컵 안의 액체가 불그스름해지며 더니 점점 가루약이 녹으면서 색깔이 선명해졌다. 그러다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니 가느다란 연기를 내뿜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잠시 뒤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것이 갑자기 멈췄다. 그러자 유리컵 안의 액체는 거무스름한 보랏빛으로 바뀌더니 잠시 뒤 색깔이 점점 옅어지면서 연한 녹색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그 남자는 유리컵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꼼짝 않고 쳐다보고 있다가 빙긋이 웃으면서 유리컵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마치 무언가를 찾는 눈빛으로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 이제 저는 나머지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레니엄 박사님, 지금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를 이 유리컵을 손에 든 채 이 집에서 나가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좀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습니까? 그 남자는 나에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듯 물었다. 내가 머뭇거리고 있자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다. 잘 생각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저는 오로지 박사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레니엄 박사님, 박사님의 결정에 따라서 박사님은 이제까지와 똑같이 레니엄 박사님으로 남아있던가 아니면 놀랄만한 새로운 지식을 얻은 학자로서 더욱 유명해지든가 할 겁니다. 그 말을 듣자 나는 은근히 부하가 치밀었다. 당신은 마치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는군요. 그러다 보시다시피 나는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당신이 하는 일을 도와준 이상 이왕이면 모든 걸 알고 싶소. 그러자 그 남자는 느물느물 빈정대듯 웃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좋습니다. 레니엄 박사님. 하지만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의사의 명예를 걸고 비밀을 지켜줘야 합니다. 박사님은 이때까지 생각의 폭이 좁았고 신비한 약품의 힘 따윈 조금도 믿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자기보다 우수한 사람을 무시하고 있었단 말이지요. 하지만 이제부터 저를 잘 지켜보십시오. 그는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유리컵을 입에 가져가더니 꿀꺽 단숨에 마셔버렸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휘청휘청거리더니 간신히 책상을 붙잡고 몸을 의지했다. 그러더니 빨갛게 핏발이 선 눈을 부릅뜨고 입을 크게 벌리면서 헐떡거리는 게 아닌가. 아, 그런데 잠시 뒤였다. 그야말로 무슨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자그마하던 그의 몸이 풍선처럼 점점 크게 부풀어 오르고 갑자기 그의 얼굴이 거무스름해지더니 눈과 코와 입이 저절로 스르르 풀리면서 그 모양이 달라지는 게 아닌가. 나는 외마리 비명을 지르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얼떨떨해 벽으로 뛰어가 얼굴을 가렸다. 도저히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내 눈앞에서 벌어진 것이었다. 오, 하나님. 나는 몇 번이나 외쳤다.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을 불러대는 내 눈앞에 뜻밖에도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몸을 심하게 부들부들 떨며 절반쯤 정신을 잃고는 두 손으로 자꾸만 뭘 붙잡으려고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 바로 죽은 사람이 되살아난 듯한 헨리 지킬이 거기에 서 있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지킬이 내게 들려준 이야기를 여기에 쓸 생각이 없다. 하지만 나는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이 귀로 똑똑히 들었다. 나는 지금 또 그때 내가 보고 들은 걸 마음속 깊이 증오한다. 그 광경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 버린 지금 누군가가 내게 그걸 정말 믿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어쨌든 그 다음부터 내 생활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 밤에도 마음 놓고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낮이나 밤이나 끝없는 두려움이 나를 질질 끌고 다니며 놓아주지 않았다. 아마 이대로 간다면
나는 앞으로 며칠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지금도 그날 지킬이 후회의 눈물을 절절 흘리며 내게 고백한 걸 생각만 해도 소름이 오싹 끼친다. 어떻슨 그래 한 가지만 자네에게 말해두겠네. 그날 밤 나를 찾아왔던 사나이가 누군지 알겠나? 지킬의 고백에 따르면 바로 거루경을 살해한 살인범으로 전국에 지명수배되어 있던 하이드라는 사람이었다네. 헤스터 레니언.